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비밀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각자의 은밀한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비밀을 훨씬 더 깊고 넓게 탐구합니다. 여기서는 비밀을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접근해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밀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보지 않지만 이 책은 그러한 통념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비밀이 인간에게 생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감추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비밀의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또한 우리가 비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만의 비밀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이 책을 통해 비밀이 다층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비밀은 속임수나 비열함이 아니다. 마음의 내적 작용, 자의식, 인간관계, 우리가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 인간성과 관련한 모든 것이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비밀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자신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긴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다. 예전부터 심리학자들은 비밀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까닭을 속 시원히 밝혀내기란 어려웠다. 오랫동안 우세를 점해온 의견은 비밀을 숨기는데 수반되는 행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스노든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비밀 감시 프로그램의 자료를 수집해 몰래 언론에 보냈다. 스노든은 비밀을 품은 경험을 고립으로 모드하고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느낀 좌절감을 말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컴퓨터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듯 앉아 조용히 지내왔으면서도 혼자가 익숙하지 않았던 걸까? 나도 사람이었고 동료가 없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도덕과 법을, 의미와 바람을 조화롭게 양립하고 싶었으나 매번 실패했고 날마다 이 투쟁에 시달렸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진짜 비밀이 있을 때는 그 웃음조차 거짓이다. 걱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어떠한 걱정거리인지 털어놓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체 비밀이란 무엇인가? 비밀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비밀이 뇌의 특정 영역에 모인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이야기할 때 짐을 지고 있다거나 목에 짓눌리고 있다는 식으로 기발하게 말한다. 사람은 지치면 지칠수록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힘겹고 험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덕경사 실험을 또 다시 진행했고 참가자들이 자신을 사로잡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유도했다. 우리 추측대로 이들은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유도된 참가자들에 비해 시종 언덕이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비밀을 자주 떠올리는 참고자일수록 비밀에 관한 생각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든 비밀에는 의도가 있지만 그 의도가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 전적으로 홀로 간직하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털어놓는 비밀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아무리 갖가지 비밀이 있대도 완전한 비밀은 몇 개 없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 5개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말했지만 여전히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 8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비밀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특성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와 비밀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으며 둘 사이에 중간 영역에 있기도 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데는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고 비밀은 그 중 하나의 이유일 뿐이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 결정을 둘러싼 맥락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비밀은 공통적으로 다음 특성을 지닌다.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모르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특성으로 비밀은 비밀이 된다. 비밀의 탄생. 비밀은 실제로 감추지 않더라도 감추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아이들은 물건처럼 정보도 숨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능력에서부터 침팬지를 능가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달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리작용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즉 자신이 아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보다 정교해지고 자아인식도 강해진다.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짓궂은 내용이든 유쾌한 내용이든 내면 세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는 것이다. 조망 수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10대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등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해주지 않고 잘못을 처벌하는지도 모르는 부모와 그런 부모와 비교해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안전하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같은 10대인 친구들일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0대들이 바라는 것은 우선 친구들의 의견과 조언이겠지만 나아가 또래 집단의 사회적 승인이기도 하다. 비밀은 거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마음의 비밀.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간에 비밀을 지키는 데는 의도가 있다. 어떤 정보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관련한 그런 것들을 우선시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의도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예의주시한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심지어 방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말이다. 마치 그림자처럼 비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비밀과 단둘이 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최근 겪은 배우자의 죽음에 관해 친구들에게 이해하는 횟수가 적은 참가자일수록 건강 문제가 확연히 증가했다. 자신의 슬픔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한 것 같았다. 공유하고 있는 고충을 바탕으로 연결되기보다 그 고충을 홀로 안고 있는 사람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기 더 쉽다. 문제가 생겨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성격은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문제를 숨기는 것이 건강 악화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비밀이 해로운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지키는 일은 본질적으로 해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조회하는 비밀과 그렇지 않은 비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비밀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비밀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가가 왜 중요할까? 군주는 자신이 그 비밀에 짓눌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비밀을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말했다. 비밀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비밀이 행복에 지장을 준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비밀을 생각하는 게 그토록 해롭다면
우리는 마음에 왜 이렇게 자주 비밀을 떠올리는 걸까? 마음은 깨어있는 시간 중 40% 동안 다른 곳을 떠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마음이 자주 벗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주의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심사와 관련 있는 것들은 쉽게 우리의 주의를 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의도, 현재 목표, 끊이지 않는 걱정은 우리의 마음이 정당한 이유로 계속해서 찾는 핵심 영역들이다. 인지 능력의 이 같은 특성은 마음속에서 비밀이 특히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를 해명해준다. 비밀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대화를 할 때 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감지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기 말에 더욱 신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비밀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순간, 그런 순간에도 지금 자신에게 있는 다른 목표와 관심사를 빈번히 떠올리곤 한다. 어떤 생각 때문에 과민한 상태가 되면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도 놀랄 수 있다. 부정적 기분은 연쇄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불러들인다. 무언가를 되풀이해 생각하다 보면 반추에 빠지기 쉬운데 심리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반복되는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반추사고로 부정적 생각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주면 관련 없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까지도 밑도 끝도 없이 밀려든다. 일단 마음의 비밀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면 비밀을 생각하는 걸 멈추기 어렵다. 비밀에 대한 생각은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다. 그렇지만 한없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최선은 자녀가 필요한 순간에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듯 여기에는 자녀의 이야기의 이해와 연민, 수용의 뜻을 드러내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녀가 향후 무언가를 고백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반추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증상이 시작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정적인 자기 비판에 마음이 잠식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맥락과 세부 사항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연민, 자기 혐오, 자기 비하가 비집고 들어와 스스로를 부족하고 무가치하다고 믿게 된다. 속을 앓으면서도 내면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은 반추사고에 갇히기 쉽다. 비밀에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반추, 무력감, 외로움, 고독감, 걱정과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다. 비밀의 세 차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판단할 때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실수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까 두려워 비밀로 할 가능성이 컸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보이는지 굉장히 신경을 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평가하는가가 비밀의 세 가지 주요 차원 중 하나다. 다른 두 차원은 각각 인간관계의 관련성 그리고 개인적 목표 또는 직업적 목표와 관련성이다. 우리가 비밀을 인식하는 주요 차원들을 알면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그리고 그 상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이 열린다. 비밀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옳지 않은 비밀인가? 타인이 연루된 비밀인가? 목표지향적인 비밀인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한 일도 잘 알아차리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도 발견했다. 자신이 부도덕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는 수치심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스스로 부도덕하다고 간주하는 비밀일수록 더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반복적으로 그 비밀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몰고 자기 자신에게
그 비밀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비밀은 관계 증진의 기회와 관계 약화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몰래 바람을 피우면 바람 상대와는 친밀함과 애틋한 마음이 커지겠지만 파트너와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적 연결과 사회적 단절의 요인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관계적 비밀이다. 재정 상태에 관한 비밀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부부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비밀도 돈의 액수를 감추거나 배우자가 동의할 것 같지 않은 일에 몰래 돈을 쓴 것이다. 재정 문제는 부부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고 갈등을 낳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밀로 하는 것은 다툼을 피하는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을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모는 마부에 비유했다. 여기서 두 마리 말은 감정적 욕구와 충동을 상징한다. 비밀을 세 차원에 따라 지도화하자 비밀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수치심, 고립감, 통찰력 부족이다. 비밀이 세 차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비밀이 어디서인지 알면 비밀에 대처할 세 가지 길이 뚜렷하게 떠오른다. 대처 전략 1. 과거의 실수는 지나간 일이며 과거에 두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 바꿀 수 없는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로부터 얻은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대처 전략 2. 내가 비밀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을 생각하라. 대처 전략 3.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비밀 감추기. 대화 피하기. 비밀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비밀과 관련한 모든 대화를 피하는 것이다. 비밀은 단순히 말할 기회를 놓쳐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느 한쪽의 정보를 숨기고자 작정했을 때 생긴다.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사실 여부를 떠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이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두 사람 모두 손해를 입는다. 둘 다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밀이 악순환을 깨는데 동원할 수 있는 지렛대는 분명 우리에게 있다. 바로 신뢰다. 대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주제에 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다. 까다로운 질문을 모면할 최고의 방법은 내가 질문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구사할 수만 있다면 빈정대기라도 하듯 더없이 정직한 답변을 하는 방법이 통할 때도 있다. 한 사람이나 친구가 내 마음을 터놓을 만큼 편하지 않다는데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 질문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면한 상황상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뜻을 어떤 식으로든 전해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 그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그때를 대비해 생각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말하고 싶어도 참기. 우리는 직장, 집,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사회 영역을 넘어들며 살아가고 그때마다 자신이 다른 부분을 드러낸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일 때보다 더욱 자신을 숨기기도 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소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일부를 감추었고 그 결과 자신의 상태를 가식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비밀을 숨기는 것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 동기는 달라도 우리가 품위 없는 농담과 유익하지 않은 의견을 내뱉지 않게 도와주는 바로 그 인지 능력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심코 비밀을 입학해내지 않도록 도와준다. 내가 먼저 말하고 싶어졌을 때 비밀은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고 멀어져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다 특정 사건, 대화 또는 걱정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고 그 결과 새로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도 한다. 비밀이 부담스러운 까닭은 비밀이 우리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밀이 우리 혀끝에서 맴돌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느낄수록 더욱더 그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속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한다. 비밀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참고 또 조심해야 한다. 비밀은 언제 가장 괴로운가? 비밀을 생각하는 것은 생산적일 수 있으나 반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밀을 혼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혼자 간직하기로 한 결정은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급기야 문제를 내팽겨 치워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고 싶어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앞서 탐구했듯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혼자만 아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조언, 지지, 연결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 단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한다. 게다가 많이 말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40%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다. 과거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잘할 수 있으며 서로 가까워진다. 우리의 의사소통의 목적은 다른 이들에게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의 의견과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대화를 나눌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대화에 관한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대체 무슨 까닭일까? 아니다. 어쨌든 나 자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이 커다란 부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듣고 싶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후속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변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때가 저마다 주요 인생 사건을 겪은 무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우리도 변화한다. 자기 자신에게 배울 점은 언제나 더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몰랐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견과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기 인식이 결합하면 낙관적으로 변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며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 자신을 알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는 일이 양방향적으로 함께 벌어진다. 오랫동안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사회적 연결은 서로 맞물려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그 이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친구, 연인, 가족, 동료 등 모든 종류의 관계 가운데 서로 많은 것을 드러내고 털어놓는 사이일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털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나에 대한 모든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보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비밀을 가진 당사자로서는 쉽사리 취할 수 없는 관점이기는 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내 생각보다 훨씬 너그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정보 하나하나에 의해 재빨리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는다.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가까운 사람을 향한 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경우는 잘 없다. 겨우 정보 한 가지를 근거로 그들의 인격을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거듭 최악을 상상하며 최악의 결론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속마음이나 비밀을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민감한 상황을 드러낼 때는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 좋게 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 상대방을 믿는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느낀다. 이는 분명 친밀한 관계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을 얻는 방법이다. 비밀을 밝히면 마음의 짐을 덜고 한결 기분이 나아지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쪽은 고백의 결과가 상대방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평판, 관계, 폭로로 인해 상처받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낀다. 이 딜레마를 연구한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과학과 교수 에마 로바인은 특정 신화로 해설하면 우리가 따를 명백한 규범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다정함이다. 로바인 교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상하게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정보를 감추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정한 태도와 인정사정 없이 솔직한 태도,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때 대부분은 다정한 태도를 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비밀이 적을수록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모든 비밀을 밝힐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비밀을 고백하고 어떤 비밀을 고백하지 말아야 할까? 밝혀질 비밀이라서 숨기기가 무척 까다롭고 영원히 숨길 수도 없는 비밀이라면 우리는 고백의 가능성이 아니라 시기를 물어야 할 것이다. 비밀로 했을 때 무슨 비밀인지를 떠나 오로지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할 비밀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그걸 숨길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되도록 빨리 고백하는 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보다 낫다. 의도가 일회성으로 저지른 후회밖에 남지 않는 실수라면 굳이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케이크를 먹는데도 케이크가 줄지 않는 것과 같다. 비밀을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비밀을 계속해서 비밀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감이라는 감정이 상호 작동하며 양측 모두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을 여건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싶다. 실험 결과 비밀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참가자가 많았다. 실험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밀을 말하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었다. 그러나 비밀에 대한 걱정이 컸던 참가자일수록 기분이 큰 폭으로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밀을 다루는 가장 해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도 알 것이다. 바로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러들였을 때의 이점이 여기 있다. 비밀을 털어놓기 적절한 시점은 털어놓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점을 취할 수 있다. 비밀 발설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비밀을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을 드러내면 신뢰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서 입이 가볍고 단달리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충격을 받고 화가 난 사람은 우리가 비밀로 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슷한 도덕관의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새로운 관점 찾기, 그리고 생각 깨기. 아직 비밀을 터놓을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한 가지 방안이 있다. 바로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찾을 필요도 없다. 제임스 베니키어가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떠올려보면 슬픔과 트라우마는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게 한결 도움이 됐다. 부정적 감정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기는 일기가 아니라 새로운 반추를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아직 누군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을 쓰는 방법이 마음에 든다면 평소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공백의 페이지를 마주해보자. 평소의 사고방식을 깨려고 시도하자. 부정적인 부분과 과거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마라.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라. 우리는 타인에게서 빈 페이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 언제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분명히 있다. 비밀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비밀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다. 실은 이 책 내내 슬며시 피해온 정말 좋은 종류의 비밀도 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7장 긍정적 비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일은 대체로 소식을 나누는 일인 듯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때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자신의 비밀을 생각할 때 미래와 잘 결부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일을 숨기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나름의 방어책이나 변명거리를 강구할 때조차 과거의 해당 사건에 주의가 집중되므로 미래를 내다보거나 과거를 돌아보는 데 치중한다. 기대되는 미래의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더욱더 자주 생각하고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한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기대한 긍정적 사건일수록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더욱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장미꽃 내음을 맡아라 같은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긍정적인 일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되도록 감사하고 음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조언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히 그 반대다. 사실 긍정적 사건은 부정적 사건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긍정적 사건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말하며 대체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지낸다. 그렇다면 왜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느끼는 것일까? 놀라움을 느끼는 순간은 잠시 불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삶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유능감이 충만해진다. 그에 따라 스트레스도 잘 관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 수명도 더 길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즐거운 경험들을 살펴보면 고립감과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혼자라고 느끼기보다 타인의 기대,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만끽하는 것이다. 긍정적 서프라이즈가 긍정적 경험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은밀한 즐거움은 긍정적 경험을 지키기 위한 비밀로 유지된다. 삶의 시기에 따라서도 관계 형성의 기회가 다르다. 예를 들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기존의 만남을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풍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관계 유동성은 무조건 높은 환경이 좋다거나 낮은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 유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단점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유동성이 높은 환경일수록 연인 사이가 열정적이고 친구 사이도 친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잘 드러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마음을 터놓으려면 신뢰와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관계 유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솔직한 모습을 내비치고 스스로를 취약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태도는 친밀감과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집단주의는 부도덕한 비밀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부도덕한 비밀과 가장 밀접한 경험, 즉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직결된다. 무언가를 감추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잘못이라는 느낌을 안기기도 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비밀을 지킨다. 비밀을 드러내는 게 나을지 감추는 게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비밀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중한 사람의 정신건강이든 집단의 화합이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중시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관해서도 헤아려라. 위기시의 감정관리. 처음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인식하는지 연구했다. 우리는 굉장히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타인의 행복, 분노, 놀람, 슬픔을 알아차린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이런 기본적 감정뿐 아니라 의심, 불안, 결의 같은 감정도 알아낸다. 우리는 대체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집단주의적 문화가 우세한 환경에 놓인 사람은 집단의 화합을 어지럽히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개인보다 집단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까 우려하기 때문에 개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한다. 미국인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이야기함으로써 지지와 그에 따른 혜택을 얻고 있었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다. 지지를 요청하고 지지를 제공하는 양상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비밀 때문에 고립감이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또 비밀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내면적 갈등을 한 번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든 누구나 사회적 지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개인적 어려움에 맞서야 할 때 우리에게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후장, 비밀 털어놓기. 고통은 비밀을 숨기는데 수반되는 일에서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 없이 비밀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겪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교훈만 얻어갈 수 있다면 부디 이 교훈이길 바란다. 나를 괴롭히는 비밀이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법적 이유나 직업상 이유로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라면 보다 복잡한 상황이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털어놓을 상대가 있을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알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오는 이점도 얼마든지 있다. 내면을 파고들기보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자. 어떤 비밀이 가끔이라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이제 내가 그 비밀을 지킨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걸 상기하자.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어도 아마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중 내 상황과 비슷하게 들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대처 방안, 생명선이다. 내면 세계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면 세계를 감추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이유는 털어놓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어떤 경험을 함께하거나 신체 접촉을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 내면 세계를 공유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핵심 수단이다. 아무에게도 쉽사리 말하지 못한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은 친밀감을 내보이는 중대한 행위다. 새로운 관계에서든 오래된 관계에서든 마음을 터놓을 때 우리는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관계를 돈독히 다질 수 있다.